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우고. 어, 글쓰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 글쓰기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어는 지금 우리가 수업하면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 그렇죠? 제가 그리고 인간생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핵심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쓰신 거에 셀프 첨삭을 하시면서 핵심어 제대로 쓴 거에 대해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고 잘했다고 별표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유아틱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강화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더 써야 될 것. 그 다음에 논술은 WH를 쓰는 거예요. WH. 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핵심어를 쓰고 왜 그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쓰시고, 두 번째는 왜를 쓰기 힘들면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WH를 꼭 쓰시는 게 논술의 기본이다. 아셨죠? 논술이니까 간호르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인지적 중거 그러면 지식, 이해, 인지적 안목 이 단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식, 이해, 인지적 안목이 왜 인지적 안목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게 왜 필요한지가 쓰기 힘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개념을 설명하시는 게 논술이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건 암기해 가시면서 그 왜 그런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습.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 다음 설명 중 우리가 여러분 보셨으니까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교육 중걸 피터스의 관점에서 써주자. 기억은 뭐죠?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암기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인지적 중거를 지금 설명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은 학생이 소외되는 통제된 수업 전제적 수업이다. 학생이 소외된다? 그럼 학생의 과정적 중거에 해당하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거기 핵심을 제가 써드렸어요. 규범적 중거는 가치로운 것, 내재적 가치, 암기해야 될 단어죠. 인지적 중거가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 이해를 거쳐서 인지적 안목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적 중거는 학습자의 의식, 그 다음에 자발성의 개념. 그래서 제 1번의 교육의 중거, 중거는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중거란 어떤 행위가 교육적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개념 아닌 개념을 써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명하기 힘드실 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때 적절하게 써먹으면 돼요. 사실은 원래대로 하려면 뭐를 써야 된다고요? 소서론이 있어야 돼요. 논술에는 1번 서론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론이 있어요. 본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뭐를 쓰는 거죠? 결론을 쓰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서론에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주의, 환기, 전략. 근데 너무 단어가 어렵다. 넘어가고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필요성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교육적 중거를 갖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러니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교육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처음 시간이라 요 본론의 개념을 왜 얘기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필요성, 주의, 환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의 중거를 왜 따져야 되는지, 우리가 왜 따져야 돼? 우리나라 교육이 이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다. 오케이. 그럼 뭐 갖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제시문을 가져다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선생님, 그대로 갖다 쓰는데 몇 퍼센트 갖게 써야 돼요? 맥시멈 100% 똑같이 갖다 써도 돼요. 진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채점할 때는 보기를 보고 제시문을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채점 여러분 답안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제시문을 읽었으니까 무슨 말인가 알잖아. 그럼 그걸 그냥 내 말로 쓰면은
거의 비슷해지잖아. 상관없어. 그렇게 갖다 써라.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제를 쓰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냐? 그래서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항상 제가 쓰는 건 어떻게 썼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 쓰기 싫으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그래도 돼요. 아시겠죠? 썼어요. 그럼 본론을 쓰는 거죠. 본론을 쓸 때 첫 번째 여기 자 요거 요 부분 빨간색으로 요 부분 확대하면은 여기에도 사실은 본론에 1 피터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서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본격적인 본론이 있고 세 번째 소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 소서론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원래대로 쓰려면 지금 제가 쓴 교육의 준거라는 말을 소서론에 쓰면서 그래서 피터스는 교육의 준거로 본론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많이 쓰면 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얘를 안 써도 돼요. 안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쓰시면 돼요. 어떻게? 피터스는 교육의 준거로 첫째 이렇게 기억은 왜냐면 그 기억을 얘기해놨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하고 쓰시면 돼요. 그러고 맨 마지막에 소결론도 써야 돼요. 소결론도. 근데 잘 들으세요. 소결론은 뭐와 관련 짓느냐 하면 주제어 관련을 져서 써야 돼요. 주제어 관련. 주제어가 예를 들면은 학생 중심 수업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써있죠. 그럼 뭐를 가지고 학생 중심 수업이라는 관점에서 논하시오. 그럼 여기다가 소결론 이처럼 학생 중심 관점에서 본다면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아셨죠? 주제어 꼭 쓰셔야 돼요. 요거는 꼭 쓰셔야 돼요. 간단하게라도 이상으로 학생 중심의 수업에 대해서 피터스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알겠지? 이상으로 주제어에 대해 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주제어에 대해서 꼭 써야 되고 논제원, 논제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꼭 쓰세요. 그래야 내가 지금 주제어와 관계되는 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꼭. 이해되셨죠? 요렇게 요거 꼭.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는 뭘 쓰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1번의 요약 이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나중에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사의 다짐이죠. 그래서 교사는 이뤄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요 서론 결론 쓰는 걸 5, 6월달에 우리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기가 어려워요 라는 분들은 지금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 연습을 해보세요. 선생님 본론은요 제가 선생님께서 주신 것 같고 다 셀프 첨삭했는데 이 서론 본론 결론 쓴 게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지어서 그거를 저한테 선생님 저는 이거 대신에 이 찬수로 쓸래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이해되셨죠?
어떻게 쓰는 건가 이해되셨죠? 서론, 그 다음 본론, 나중에 이건 다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우리 모의고사 때. 그 본론 쓸 때도 지금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지금부터.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소서론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저처럼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 설명할 때 그 가운데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가 써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쓰실 것. 소서론, 본론, 결론, 소결론. 그럼 주제어가 없으면 생략하고, 이상으로 피터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끝. 됐습니까? 주제어 없으면 사실은 요 소결론도 없어도 돼요. 주제어가 없다면 피터스 어쩌고저쩌고 끝.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누구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어쩌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주제어가 없으면 소결론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주제어가 있으면 꼭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꼭. 자, 그러면 이제 자 여러분 나눠드린 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피터스의 교육의 중간 우리 설명한 것 지금 첫 번째 규범적 중거, 1번의 규범적 중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쓴 것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넘버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규범적 중거는 교육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을 어디? 중요한 단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로운 것 외에도 교육의 중거 핵심을 써야 되지. 가치로운 것에 둔다. 이때 목적은 외제적 가치가 아닌 꼭 써야 되는 거 뭐? 내재적 가치. 그거에 해당하는 예가 이제 뭐 인격 완성, 자아실현 뭐 이런 것들이다.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 이전보다 뭐라고 이제 부연해서 쓰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게 이제 가치 지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을 받았다 그럼 더 좋은 것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 이제 예를 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았다면 남을 더 사랑하는, 남을 더 생각하는, 남에게 좀 더 감사하는, 뭐 이제 이런 말들 뭐 아무거나 이제 아무 말 대체치 하는 거죠. 즉 학습자가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선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인지적 중거, 이게 뭐냐면 기억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기억은 인지적 중거로 그라고 설명해야 되죠. 왜냐면 시험 문제에 기억 니은에 대해서 써라 그랬으니까 무턱대고 쓰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인지적 중거로, 그래서 인지적 중거는 교육 내용의 중거로서 지식 암기에서 나아가서 이해, 그래서 뭐까지? 인지적 안목,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지식과 이해를 거쳐서 인지적 안목이다. 그럼 인지적 안목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인지적 안목이란 즉 지식의 분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눈, 관계, 지식들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능력, 사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먼저 이런 말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든다면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또는 피터스가 얘기한 지식의 형식, 피터스 이런 걸 지식의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의 형식, 영속 관계 이제 이런 것들과 피터스가 아니라 허스트, 피터스 제자인 허스트가 이런 말들 쓰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부연해서 쓰는 거니까 안 써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적 중거, 니은은 과정적 중거로 교육의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설명해야 된다. 과정적 중거는 여기 나오는 지금 교육의 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이해되셨죠? 전달하는 내용이 가치 있는 거 학습이 잘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부도덕하면 교육의 과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게 뭐냐? 학습자의 의식과 자발성이다.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수업하면서 설명 안 했지만 지식을 강조하는 건 일반적으로 학습자보다는 교사 중심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인지적 준거가 지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분히 교사 중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 번째 과정적 중거에서 학습자의 자발성을 얘기하느냐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인지적 안목을 갖는, 그래서 브루너의 발견 학습처럼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그랬으면 교사 중심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식 그럼 무조건 이건 교사 중심이에요. 근데 인지적 안목, 그게 이제 지식의 구조처럼 학습자를 강조하는 개념이 되어요. 그래서 인지적 안목까지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자발성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과정적 중 다시 읽으면 교육적 방법에 대한 것으로 전달되어 온 내용이 가치 있는 학습이 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부도덕한 과정의 중거 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습자의 의식과 의지, 자발성이다. 그래서 학습자의 의식은 뭐냐?
잘 보세요. 무엇이 전달되는지,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자기가 도달해야 될 기준은 뭔지, 더 쓴 다음에 뭐도 쓸 수 있어요. 왜 배우는지.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는 뭐야? 목적, 내용, 방법, 평가까지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배우는지 이거를. 그리고 내가 배우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도대체 뭔지.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도달해야 될 기준이 고 평가 기준이잖아. 그렇지? 도달해야 될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학습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할 때는 자발성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사는 어떻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목표 없이 수업하면 왜 그런지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서는 자발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가 강제적으로 이번에 3월 또한 학습자의 자발성을 무시된 강제적 행위는 교육적 개념과 공존할 수 없다.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목표를 제시한다든지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두 번째 거. 다음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주장하는 학습 내용이 되는 학습 자원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핵심어 목적, 미래 학습 능력을 신장시킨 게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두 번째에서 수업 목표에는 미리 설정할 수 없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다. 거기다 땡땡 문제 해결. 땡땡 핵심어에다 쓰세요. 땡땡 문제 해결. 그래서 특정되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문제 해결이다. 지금 핵심어에다 쓰는 거야. 핵심어에다가. 그 다음에 교육 내용 뭐라고요? 학습자가 경험한 거.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은 개별학습 플러스 협동학습. 그 다음에 평가는 스스로. 그래서 제가 핵심어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한번 볼게요.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볼까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습자들이 교사가 전달해주는 교과 내용을 무조건 이해 암기하는 수동적 학습 태도에서 벗어나서 어떤 문제를 주더라도 겁내지 않고 각자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아가서 창의적 생산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초점을 두어라 그 말이. 알겠죠? 그래서 학습 내용, 무엇을 학습 자원으로 하느냐,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경험한 것이다 그랬죠.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다. 주체적으로 스스로 학습 내용을 선정하니까 결코 흥미롭지 않은 건 안 한다면, 학습자는 무조건 흥미해요. 교수자는 흥미 없어도 아이들 가르쳐요. 그런데 학습자들은 흥미 없으면 안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동기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에서 동기발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실업 실현에서도 다 빼도 동기발부터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입, 전개, 정리 얘기할 때 전개 부분 하라고 할 때 앞에다 붙여요. 동기 유발과 전개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동기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수업 실현할 때도 굉장히 고민하고 하셔야 돼요. 맨날 그냥 똑같이 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여기 자 PPT 한번 볼 테니까 보세요. 잘 봤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할 거예요. 똑같아. 무슨 로봇이 수업하나? 아무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동기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조금 독특하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채점위원들이 피식 웃을 만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미스터 트롯 중에 태권도 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 있대? 저 몰랐어요. 어제 보니까 뭐 노래하는 막 태권도를 하면서 부르대? 아니요, 그거는 이건 대비의 효과에서 내가 보니까 별 뭐 노래는 잘하는 것 같진 않았어, 그분. 대비의 효과, 응?
나도 웬만큼 하니까. 대비 효과. 근데 태권도 때문에 주목받는 것 같아. 완벽한 주의 집중이잖아. 누가 있었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잖아 한 번도. 그래서 그분은 그 노래보다는 그 태권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어제 그 뭐 불에 뭔가 명곡인가 뭔가 엊그저께 봤더니만 하시더라고. 누군 이름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로 필요해요. 어.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게 굉장히 최적화되고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래서 2번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선행 경험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학습자 그러면 무조건 경험부터 얘기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에 근거한데 왜? 거기 써있잖아요. 경험에 대해서는 흥미와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선정할 때 스스로 경험에 근거해서 선정하게 되고 학습 경험은 중요한 학습 자원이 되는데 이는 학습자 자신에게 친숙한 경험일수록 잘 이해가 되고 학습의 효과성, 효율성이 생긴다. 아셨죠? 두 번째 학습 방법, 전략. 스스로 결정한 학습 과제는 개별 학습을 통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개별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나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료 간의 협동 학습이 필요하다. 이 앞에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요만큼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WH,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개별 학습과 협동학습 그럼 그건 가로놓기잖아. 왜 협동학습이 필요한지. 그래서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학습 전략을 사용해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학습자는 스스로 구체적인 학습 전략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는 자신의 학습을 실행한다. 이번에 학습 실행 과정에서 학습자가 세운 학습 전략이 바르게 잘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 부가적으로 초인지 학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적 동기에서 스스로를 유발을 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프 첨삭들 하셨죠? 집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강생들도 수업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설명하고 쓰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색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가지고 좀 이렇게 쓰시는 게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 대한교육. 자, 앞에 PPT 자를 잠깐 보시죠. 우리가 아는 거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강조되는 게 뭐죠? 다양성이죠. 너무 높아갖고 팔이 잘 안 달아. 다양성. 키가 줄어들었나 봐.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철학적 입장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같은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혹시 시험 문제 내면 얘부터 설명하면 돼. 현재는 정보화 사회로 그러면서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보화 사회로서 다양성을 주장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적 입장에서는 학생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구성주의, 학교 밖에서는 평생교육이 나오고 안과 밖에 합해질 게 대안교육이에요. 그래서 구성주의도 뭐와 관계되는 거? 정보화 사회와 관계되는 거, 평생교육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으로 할 때 신자유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는 언제 써먹는 거야? 교육, 사회학, 행정학에서 얘기를 해요. 사회학과 행정학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정학에서 얘기할 때 신자유주의. 그럼 예를 들면 학교 중심 교육과정, 이것도 교육과정이지만 정책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신자유주의. 그래서 신자유 시험 문제 내면 행정학 쪽에서 개념 갖고 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교 안에서 구성주의가 있다면 학교 밖에서는 평생교육이 생겼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게 대안교육이에요. 그래서 대안교육은 학교 내적 관점과 외적 관점을 갖고, 그건 무슨 말이다?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에서, 이런 뜻이에요. 대안학교들 중에서 그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면 학교 내적인 거고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학교 바깥쪽인 거예요. 그럼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안학교에서. 그럼 그 학교는 졸업하면 검정고시를 안 보는데 이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요 관점이라면 그 사람들은 졸업해도 학력이 없으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적 지금 이걸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보화 사회에서
철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을 얘기할 때는 구성주의. 그런데 이제 대안교육은 내외가 겹쳐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정치적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쓴다. 그 관점은 거기 써져 있어요. 거기 여러분 그 노트에 있어요. 노트에 그 그림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지금 그 그림만 갖고 설명하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안교육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안이 뭐냐? 대안. 현재 교육의 대안이란 말을 갖고 제가 수업한다고 그랬어요. 현재 교육의 문제점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교사 중심, 입시 위주의 교육. 그래서 교사 중심에서 대안이니까 학생 중심으로 가는 거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전인 교육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대안교육 가면 이 두 가지 관점 갖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교육에 인간하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제대로 하자. 이런 문제점 해결하자.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죠. 교재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현대의 특징, 정보사회다 거기 써져 있죠. 그래서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정치, 경제적, 신자유주의, 교육적으로 학교 안과 밖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개념, 현재의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교육이 대안교육이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고 차선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제대로 하자. 그래서 교육에 인간화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대안교육의 모토를 얘기하면 거기 나와 있는 자유와 개방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대안교육도 일단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뽑는 거니까 논술에서는 대안교육 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대안교육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물어본다면 이 두 단어 갖고 설명하면 돼요. 자유와 개방. 누구에게 자유? 수요자에게. 그래서 누가 개방을 해야 돼? 공급자가 개방을 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써져 있잖아요. 자유, 학생, 개방, 교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왜? 정보화사회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이니까 학생들한테 자유를 줘야 돼. 선택권을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 공급자들은 물건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놔야 선택권이 생기잖아. 그래서 개방이라는 뜻이에요. 개념적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정말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정말로 대안교육 나온다 그러면 이 두 단어 갖고 설명하면 다 써먹을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념은 좋은 거 다 써놓으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선생님 혹시나 대안교육에 이념 쓰라고 뭐 써요? 잘 쓰세요. 이념 이렇게 쓰면 돼요. 좋은 거 다 쓰면 돼. 왜 아까 대안이 뭐에 대한? 입시 위주에서 대안, 이념. 그럼 뭐 전인교육 그런 게 다 이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공동체 가치를 중요한 좋은 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노작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대안교육은 특히나 뭐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정신, 신체 그 정신을 능동적으로 신체를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데서 뭔가를 만드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생명, 존중, 좋은 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특성도 좋은 말 다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떤 거 쓰시면 돼요? 현재 교육의 반대는 다 특성이에요. 그래서 특성, 친자연적인 삶을 추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 뿌리를 내는 뭐 교육 주체 원상 회복, 거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밑줄 쭉 쳐져 있는 거 객관식에서 나왔던 문제라고. 그렇지. 그래서 거기는 교육 주체 원상 회복을 지향한다. 그래서 원상 회복이 뭘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고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교사 중심에서 벗어났다. 오케이?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형 중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 교육 계좌제는 가로놓기로 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자. 요즘 들어서 가로놓기가 아주 뭐 유행인 것 같아. 하도 유행이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올해는 잘못하면. 근데 하도 유행이라 교육 계좌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 써져 있죠. 뭐라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것.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학습 계좌제.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것. 이건 교육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종합학습 기록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경험 이런 것들을 대안 교육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발돌로파커. 이것도 이제 객관식에서 시험지에 나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용하기는 힘들고요. 왜냐면 일본에 8년에 걸친 담임교사가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동일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건 이제 학생을 제대로 이해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졸업 때까지 동일 교사가 담임을 맡는 걸 어떻게 한다? 그래서 수업 방식이 이제 좀 독특한 방식 중에 포크 수업이 객관식에서 한번 났었어요. 보기에서 났었어요, 복성. 그래서 집중 수업이에요, 집중 수업.
매일 한두 시간씩 동일한 수업을 계속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에포크 수업, 그 다음에 오히려 팀이 정신적 활동, 그 다음에 포르멘 수업, 표현력, 뭐 이제 이런 수업이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차터스쿨이, 차터가 뭐라고요? 헌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가 계약을 맺는 거, 그 계약의 계약 사실은. 그래서 차터스쿨은, 헌장 학교는 직역한 거고, 의역을 하면 계약 학교예요. 계약 학교. 계약을 맺는, 거기서 보세요. 학교와 교육청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써져 있는 그 글귀, 그게 뭐냐면 국민교육 헌장처럼 그런 걸 만든다 그 말이야. 그럼 일종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 헌장 너무 어려워. 우리가 쓰는 말로 뭐 MOU를 맺은 거예요. 이렇게 교육청과 학교에 MOU를 맺어서 교육감 이름 쓰고 도장 찍고 학교장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해되셨죠? 일종의 MOU를 맺는 거야. 계약을 맺고 현장에 따라서, 그래서 헌장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율성, 그 다음에 책무성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차터스쿨 그럼 무조건 자율성, 책무성. 이거는 혼돈하지 마세요. 차터스쿨은 자율성과 책무성이 다 학교에 있는 거예요. 다 학교에. 이 주어는 자율성, 책무성의 주어는 다 학교예요. 이따가 신자유주의에도 자율성과 책무성이 나오는데 이따 그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좀 써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다 쓰시죠. 비교 표시하고. 신자유주의 자율성, 1번의 자율성, 2번의 책무성. 신자유주의의 자율성은 누구? 수요자. 2번의 책무성은 공급자. 자, 다시 한번. 신자유주의에서도 자율성과 책무성을 얘기하는데, 신자유주의 그래놓고 1번의 자율성 땡땡 수요자, 2번의 책무성 공급자. 학교로 얘기한다면 학교가 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신자유주의에서는 학교에서 뭐만 갖는다? 책무성만 갖는다. 그럼 수요자는 누구예요? 학생. 그래서 자율성은 학생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 얘는 계약을 맺었죠. 누가? 교육청과 학교가 계약을 맺고 학교 네 맘대로 해. 자율성 줬어요. 그랬으니까 자유에는 뭐가 따라야 돼? 항상 책임. 그래서 책무성을 같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차터 뭐라고요? 스쿨. 알겠죠? 스쿨. 그래서 스쿨에다 방점 빵빵 찍어도 돼요. 스쿨이에요. 스쿨 전부 다. 학교의 관점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학부모 학생에게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만 결국은 왜? 자율성은 학생의 선택권 때문에 자율성 주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선택권이 있으니까 학교가 경직성을 가지면 선택권을 부응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3번에 상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이 말이에요. 이 말. 상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왜? 학생들의 선택권을 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번째,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교육 결과에 책임을 진다. 책무성. 그래서 차터스쿨에서 3번이 자율성에 대한 얘기고 4번이 책무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동원해요. 공립학교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데, 경쟁체제 이제 바우처 제도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보다는 뭐 결국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왜? 대한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현재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너무나 지식을 강조하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교육의 질적 제고 이렇게 돼. 되셨죠? 그래, 마그넷 스쿨은 뭐라고요? 마그넷이 거기 나와 있죠? 일반 학교는 자기네 따는 학교는 전문 과정만 마그넷 스쿨에서. 그래서 국영수는 지네 학교에서 하고 오후에 뭐 음악, 미술 각각의 전문적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런 뜻이고요. 학원 가듯이. 예를 들면 특성화고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차터스쿨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 후에 자사고, 자공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거기에 해당해요. 근데 저한테 이런 거 물어봤는 사람이 있어요.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자사고는 사립이잖아. 그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야. 목숨 걸지 마시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가 요즘 얘기하는 차터스쿨의 가장 전형적인 예예요.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누가 책임을 지고 학교를 경영하죠? 교장이. 그럼 교장이 책임진다는 얘기는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그 말이죠. 이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가 신자유주의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교 정책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한교육, 신자유주의 전부 다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은
동네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스타스쿨은 인공위성을 공부하듯이 요즘 같으면 스타스쿨이 너무나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제도는 뭐죠? 거기 써 있죠. 교육비 쿠폰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교육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의무교육기관이 학생 1인당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단위교육비라고 하는데 학생 1인당 돈 1,000원씩이 필요하면 그걸 학교에다 줘요. 근데 학교에 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상품권, 교육받을 수 있는 상품권 바우처로 해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학생에게 주고 학생 네가 이걸 가지고 어느 학교 가서 공부할 건지 네가 알아서 결정해. 이걸.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학교는 그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죠. 경쟁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써있어요. 가 1번 볼게요. 교육비를 쿠폰 이용소에 지급하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제시한다. 그래서 학교는 그 쿠폰을 정부에 제시해서 사회 교육비를 수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특정 학교를 선택하여 학교에 등록금 대신 쿠폰을 제출한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 경쟁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거기다 그래서 땡땡 올해 책은 써 있는데 땡땡 쓰시죠. 자유로운 학교 선택. 작년 책은 자유로운 학교 선택.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과 4번 부정적 측면이에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표시해 놓고 부정적 측면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바우처 제도 부정적 측면이에요. 거기 보세요. 왜 그래요? 바우처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교육기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 10,000원씩 줬는데 바우처를 10,000원씩 줬는데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20,000원씩 내야 돼. 대신에 교육의 질을 정말로 좋게 할 거야. 밥도 유기농으로 줄 거고 선생님들도 30명인데 우리 학교는 20명씩으로 할 거고 1인당. 자, 그래서 20,000원 받을 수 있어. 왜? 경쟁이니까 자유를 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10,000원의 돈이 더 있는 상류 계층만 더 좋은 학교를 간다. 그럼 하류 계층 그 많은 거 갖고 그냥 대충 학교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격차가 생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교육 격차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갈등론적 관점엔 재생산 되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은 똑같아요. 저소득층은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어서 더 질이 나쁜 학교에 갈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립학교보다 낙후된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럼 거기다 하나 써보시죠. 긍정적 측면. 이 3번과 4번이 부정적 측면이라고 그랬으니까 긍정적 측면 땡땡 재량권 확대. 학교의 재량권이 확대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좋은 학생들한테 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까 두 번째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 최소한의 양질이에요. 사실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바우처 시스템을 하면 어차피 10,000원을 더 받든 안 받든 그래도 우리 학교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더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 학교는 10,000원 더 내 이렇게 하는 학교 말고 그냥 어차피 학생들을 모아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 긍정 부정까지 이거 갖고 시험제 낼 건 아니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낼런지 안 낼런지. 자, 그러면 이제 생태주의는 뭐죠? 생태주의 뭐를 얘기한다? 생태주의 상호작용을 강조. 상호적인 생태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생태주의가 상호작용이 될까요? 7번 좀 잠깐 보실까요? 생태주의는 요 단에서 온 거예요. 생태학적이란 말. 생태계 우리가 쓰는 단어 그 말이에요. 생태계 시스템. 그러면은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어느 하나가 잘 돼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그 문제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 멧돼지 옛날에는 잡아갖고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음식점이. 근데 지금은 그 돼지구역 때문에 멧돼지 걔네들을 잡으면 다 묻어야 돼요. 모르셨죠? 그 잡는 분들이 가서 잡으면 잡았다고 얘기하고 묻어갖고 한 마리당 뭐 20만원인가 얼마씩 받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요 잡아가지고 잡았다고 얘기하고 자기네가 그거 섭취하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았었어요. 가게도. 근데 잘 못 잡잖아. 지금 멧돼지의 문제가 뭐죠? 생태계가 교란되는 이유는 뭐다? 상위의 포식자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 인간이 포식자한테 지금 못 잡게 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상호작용 안 되는 거 똑같아요.
그럼 그게 있어서 생태학적 관점이 뭐예요? 상호작용을 해야 돼. 그게 뭐냐? 교사 학생이 좋아. 제일 중요한 단어 이거 좋아. 그래서 생태주의 그러면 무조건 좋아. 나는 동태보다 생태가 좋아. 좋아요. 좋아. 동태 맛없어. 생태 좋아. 이거 좋아해요. 상호작용. 알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설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사 중심에서 교사와 학생이 같이 강조되는, 그래서 학습자를 강조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생태주의 나오면 이게 답이야. 생태주의 개념을 쓴다면 생태주의 교육 그러면은 교사와 학생, 생태계가 조화를 강조하듯이 교사와 학생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지금의 교사 중심에서 조화를 강조하니까 학습자들 더 강조하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생태주의 그럼 답은 학생 중심이에요. 조화 학생 중심, 이게 답이에요. 면접에서도 생태주의 그럼 조화, 그래서 학생 중심, 이게 답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운표현 불운의 생태주의, 이건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우리 중등에서 날 가능성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유초등은 굉장히 날 가능성 많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은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달에 있어서도 환경과 상호작용. 근데 혼자 발달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상호작용.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조화를 강조한다. 2번에 교사 학생의 조화, 학생 중심. 이해되셨죠? 그럼 생태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조화, 그래서 학생 중심. 됐어요? 그렇게 써야 돼, 무조건.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 교재에다 써놓으셔. 조화, 화살표하고 학생 중심. 그래서 개념을 써있죠. 조화를 강조한다. 그래서 학생과의 조화, 그래서 학생 중심.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불운폐불운의 생태학적 이론은 뭐냐면 거기 써있어요. 개념. 개인의 발전은 유전과 환경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환경과 모두 영향, 상호작용,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 써드렸습니다만,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작년책에는 없습니다만 똑같은 말, 그래서 거기다 쓰시죠. 작년책 갖고 계시면. 그래서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불운폐불운은 그거예요.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그리 2번에 이거 객관식에서 나왔던 말인데, 그래서 써져 있어요. 그 밑줄 쳐져 있잖아요.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환경은 연령이 증감에 따라 미시체계에서 외체계로 변해간대요. 무슨 말이야? 어릴 때는 가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가정, 에이구 뭐 그치? 아빠가 놀러가자, 그럼 놀러가? 아니, 뭐 다녀오세요. 끝이지, 그치? 대신에 2만원 주세요. 왜? 그럼 짜장면 하나 하고요. 오락실 가야 돼요. 끝. 같이 놀러가는 거 짜장면이 더 중요하고 오락실이 더 중요하고 친구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변해간다, 그 말이죠. 그런 말. 그래서 체제 보니까 뭐 되어 있어요? 미시체계, 그 다음에 중간체계. 자, 이 칠판 여기 어린이가 이거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미시, 중간, 외체계, 거시체계. 그 미시에서부터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쪽으로 자꾸 변해간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학년일수록 미시체계는, 그래서 교재 보실까요? 미시체계 뭐라고 되어 있죠? 직접 영향을 받는 거. 그래서 가족이나 학교. 두 번째, 중간체계는 어중간한 체계예요. 중간체계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했는데,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학교의 상호작용,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일단 미시체계해야 돼. 그러니까 주체가 두 개 해야 돼. 간이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미시체계해야 돼. 그것들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학부모, 부모님들이 학교에 방문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런다? 중간체계. 외체계는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부모가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맞벌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받잖아,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맞벌이를 안 하고 집에 어머님이 계시면 그래도 조금 난데, 어머님이 맞벌이 때문에 나가시면 아이들은 거의 방치 수준, 할머니 아니면 방치 수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외책에 아동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진 않지만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래서 부모의 직장, 현재 부모 형제 학교 어떤 지역사회 어떤 기관 예를 들어 외국 같으면 교회에도 영향 미칠 테고 뭐 병원 이런 거 뭐 타가소 뭐 이런 것들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거시책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블로드하게. 그래서 거시책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문화 가치 대중매체 이런 거. 저는 대중매체를 여기다 분류했는데 특수계획에선 대중매체 어디로 분류하니? 특수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여러 책에 보면 대중매체를 여기 이게 거시책으로 봤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 대중매체를 외체계라고 수업을 하신대요. 노량진에서.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브룬페브로가 전공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제가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시책으로 왜냐하면 직접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대중매체에 의해서. 요즘 이제 좀 달라져서 생각이 뭐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거시책.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독특한 게 뭐다. 시간책에는 꼭 기억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건.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그 예를 들면 노화, 기술, 개인 특별한 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해되셨죠? 맨날 왁다당하고 얻어맞아서 또 한 분 또 저 세상 가고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그런 관점이다.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으로 갑니다. 다문화 교육의 개념은 한번 볼까요? 일상적으로 접하는 다문화 생활과는 직접 갈등, 조화 이렇게 써 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다? 일단 다문화 교육은 뭘 갖고 설명하라고 해서 문화 상대주의 갖고 설명해라. 다문화 교육은 무조건 문화 상대주의 갖고 설명해야 돼요. 다른 거 갖고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럼 어디에서 나온다나요? 절대주의. 그러니까 내 것만이 중요 이게 아니고 너도 중요. 그래서 야 너 틀렸잖아가 아니고 너 달라. 그냥 다름을 인정하자는 것이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그 문화 상대주의. 그렇죠. 그래 거기 써있어. 서로 다른 생활 양식 가치 체계를 그대로 존중하고 그 진위의 판단 또한 자체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상이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은 말 다 써 있어요. 뭐 다양성을 인정하고 뭐 자문하고 어떻고 뭐 좋은 말 쭉 써 있어요. 안 읽을 거예요. 내용도 보면 막 좋은 말 겁나게 많이 써 있어요. 나 이거 왜 설명 안 하게? 못 외워서 설명 못 해. 못 외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외워야 될 건 나도 잘 외워. 우리 마누라 전화번호. 자, 그래서 그 밑에 다문화 교육 뭐라고 써 있어? 요거는 외워둬라. 누구? 뱅크스 은행장.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꼭. 왜? 이걸 외우면 그 위에 목적과 내용이 다 설명이 돼. 그 외 것들 너무 그냥 말을 하기 위한 것들 말잔치야 말잔치. 칠판. 자, 뱅크스 일단 5개 한번 보세요. 눈으로 5개 있어. 5개. 뱅크스가 얘기하는 다문화 교육의 내용이 5개예요. 보셨나요? 5개죠. 칠판 보세요. 그거를 나는 이렇게 요약해서 외우고 싶어. 첫 번째 목적과 관계되는 게 뭐냐? 편견 감소예요. 첫 번째 거기 써 있어요. 편견 감소. 타 문화를 인정하는 거. 문화 상대주의예요. 이게 목적이야. 목적. 이거 목적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뱅크스는 목적적 관점으로 편견 감소를 다문화 교육의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야? 우리도 혹시 다문화 교육에 얘기서 하라고 그러면 목적 그러면 이거 갖고 써라 그 말이야. 뱅크스라는 사람이 다문화 교육을 집대성에서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요걸 알고 있으면 나머지 걸 몰라도 된다 그 말이야. 전공해야지. 언제 이런 것까지 다 외워. 읽어보면 좋은 말이야. 그치? 두 번째 목적 있으면 뭐를 해야 돼? 두 번째는 내용이 필요하잖아. 자, 문화 상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머릿속에서 자 시뮬레이션 돌리세요. 그림 그려보세요.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럼 내 것만 가르치면 문화 절대주의가 되죠. 그래서 다른 문화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서 뭐라고 써있다? 내용 통합이라고 써져 있어요. 내용을 통합하는 거. 내용 통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교재 보실까요? 내용 통합 교육과정을 재편성해서 타 문화를 수업 시간에 같이 언급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알스럭 아니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올바른 거죠. 그렇죠? 그게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말이죠. 그렇죠? 지배 집단의 생각만이 옳아요. 그럼 결국은 타 문화는 올바른 문화가 아니에요. 야, 쟤네 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하고 안 맞게 쟤네들은 왜 그런데? 그럼 쟤네들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교육 과정이 되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뭐 써 있어요? 지식 구성 과정 그랬고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영교육 과정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에디셔널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그래서 내용 통합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래서 내용은 통합 지식의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 오케이 이해되셨죠? 말들 이해되세요? 그럼 돼요. 쉬워요. 됐나요?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돼. 이게 일종의 부화 전략이에요. 심상. 목적은 어디에 있고요? 편견을 감수하는. 문화 상대주의 갖고 전부 다 설명해야 돼요. 편견 감수. 두 번째는 내용은 어떻게 된다고? 내 것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걔네들 것을 통합해서 교육과정을 재편성한. 조금 더 간다면 걔네들 것이 왜 영교육과정화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자, 방법은 인지 양식의 개념이에요. 다문화라는 말은 머릿속에 갖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무엇에 따라서? 자기 문화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도 각 지방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인지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으따 잡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 욕하셔. 근데 전라도는 욕 아니거든요. 그럼 정상도 문디가시나 이렇게 얘기하던데 문디가시나는 굉장한 욕이 될 수도 있어요. 문둥병이란 뜻이니까. 근데 경상도에서는 인지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인지 양식에 따르면 결국 누굴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누구 얘기할 수 있어요? 가드너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지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수업의 방법을 다양하게 해라. 공평한 교수법이 다양한 차원으로 수업을 해라 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공평한 교수법 보십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보상교육 더 적극적으로는 보상교육도 필요하고 소극적인 개념은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해라. 됐죠? 이건 뭐 정말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학급에 베트남 다문화 아이가 있다. 그럼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베트남어로 해라. 다양한 교수법.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은 이해되셨죠? 뭐 있을 수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러니까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해라. 이거는 아까 얘기한 인지 양식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넓게 블로드하게 할게 부른 펜브레멘 거시체계처럼 학교 문화를 그렇게 만들자. 다섯 번째 써 있어요. 문화를 그렇게 만들자. 학생의 역량을 강조한 학교 문화, 다문화 출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한 문화를 창출해내자. 이것만 일반적인 말. 그래서 꼭 1번, 2번, 3번 암기하실 것. 자, 그래서 이건 무조건 다문화 교육 무슨 단어 가지고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목적은 편견 감소, 내용은 통합, 그들의 문화도 가르치자. 세 번째 방법은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 아시겠죠?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문화 교육을 하면 눈 감고 그냥 쓰세요. 뱅크스 안 해도 쓰세요. 혹시 선생님 뱅크스 말고 다른 한국은행 말고 산업은행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은행이니까 그냥 쓰세요. 그놈이 그놈.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고 쓰세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 그거 외우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전공하세요. 전공 때문에 떨어지니까 그지같이. 나 지금 욕하고 있는데 안 보이지? 마스크 하고 있어서 겁나게 좋아. 나 막 혼자 욕해도 들리지도 않고 입 모양 보이지도 않고. 한계점은 문제가 많으니까 뭐 두 개로 해결하면 되겠죠. 자, 신자유주로 갑니다. 신자유주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자유주의는 정치,
경제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개념이고 정보화 사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아까 뭐를 얘기한다고요? 다양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정보화 사회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아니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 나 보라고 이렇게 하면 또 네, 이거 얘기하면 또 진짜 여기 한번 보고 내 시계 보는 사람 있던데 가끔 정보화 사회를 이 꼴이 이 꼴. 이 꼴이에요. 똑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노. 이건 노노해. 니은 니은 동일한 단어예요. 정보화 사회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뭐하고 또 동일한 단어? 수요자 중심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구성주의로 가고 정치는 어떻게 하고 신자유주의. 자 보세요. 신자유주의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무슨 단어 써놨어요 여기? 신은 넘어가셔도 돼요. 옛날에 자유주의 있었어요. 옛날에. 언제? 저번 날에.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18세기. 18세기는 자유주의인데 그때 자유주의 자연주의인데 그때가 이거 뭐냐면 자유예요. 응? 지금 계몽주의 사상 때. 그리고 자유에서 민주주의 그럼 자유가 하나 있고 한쪽이 또 하나 밖에 뭐가 있죠? 복지. 자유를 강조하면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요. 복지를 강조하면 국가가 관여를 해요. 어? 보수는 자유. 진보는 복지를 강조해요. 지금 노무현 정부가 복지예요. 그래서 국가가 관여를 해요. 여태까지 부동산 정책 이만큼 나온 적 없었어요. 누르면 저쪽에 터지고 누르면 저쪽에 터지고 막. 아무튼 저는 지금 뭐라고 지금 그거 뭐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럼 언제 복지가 있었느냐? 자유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어. 그래서 사는 놈은 살고 못 사는 놈은 못 사는 그게 뭐냐면 석유 파동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석유 파동이라고. 석유값이 겁나게 비싸가지고 석유 갖고 있는 놈은 왕이에요. 그래서 복지로 갔어요. 그때. 왜? 자유롭게 돈을 주던 것을 석유 사오는 때 써야 되니까 국가에서 돈을 통제하기 시작을 해요. 세금 많이 걷어가고. 그래서 석유 사오는데 막 썼어요. 중동 살려주느라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다시 어디로 갔어요? 다시 자유. 이게 정보화 사회 때문에 다시 자유로 간 거예요. 신자유주의는 2메가바이트 정도 돼요. 이명박 시대에. 완벽한 자유주의였거든요. 그래서 보수예요. 보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래요. 그랬다 지금 진보로 왔잖아요. 잘못하면 다음에 다시 또 보수로 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미국이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공화당 똑같아요. 자유예요. 잘 보세요. 자유. 자유 뭐라고 이게 자유가 뭐라고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정책이에요. 정책. 그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유를 부여해준다 그 말이에요. 칠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수요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자유를 주겠다. 네 맘대로 해. 정책적으로 네 맘대로 해. 그래서 다양한 학교가 출연을 해요. 저도 학교에서 떠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선생님들끼리 같이 만나고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학교가 너무 많아. 뭐한 학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맨날 물어봐요. 야, 니네 그 학교는 그럼 어떻게 애들 뽑아? 이렇게 했고, 아 그래? 그럼 어떻게? 걔네들이랑 만나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저 때는 그냥 인문계 비인문계 둘이었어. 비인문계 실업계. 그치? 제가 외고 선생했으니까 외고 농고 상고 예술고 체육고 끝. 근데 요즘 뭐 이렇게 많아? 마에스터고? 뭔 마에스터? 공고가 마에스터고로 바뀐 여러 중 마에스터 그럼 전국적으로 풀고 아무튼 그러니까 다양한 학교가 출연하는 게 뭐냐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대신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를 물어보겠다?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학교 평가하는 거. 지금 학교 평가잖아. 대학도 평가죠. 그쵸? 중고등학교 또 평가해 안 해? 학교 평가해. 중고등학교도 3년에 한 번씩 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학 평가듯이 대학은 2년에 한 번씩 일반적으로 하고 4년에 한 번 하나? 모르겠다. 교육청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광역시도 한 번, 그 다음에는 안광역시도 한 번. 이렇게. 제가 97년에 석사, 97년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응답하라 19, 그것도 아니고 97년에 석사 졸업할 때 요거 썼어요. 학교 자체 평가라는 거 하고 썼는데.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까워. 두 글자 썼는데 부러졌네. 떨어지는 건,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고 하던데. 암기하세요. 요 단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자율성을 수요자 쪽에 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요 자율성은 선택권의 개념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공급자는 이 선택권에 맞도록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책무성. 그래서 요 두 단어를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선택권, 책무성. 그럼 신자유주의, 그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저거하고 달라요. 차터스쿨하고 아셨죠? 차터스쿨은 스쿨이었단 말이지, 그치? 스쿨이니까 학교한테 다 주는 거야. 자율성과 책무성을 다 줘. 근데 여기는 정책적 입장이니까 일단은 뭐 하라고 해요? 칠판. 일단은 자유를 부여해요. 학교에. 뭐 때문에? 칠판 보세요. 뭐 때문에 자유를 부여한다고요? 학생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좀 더 강조돼, 이쪽에. 물론 공업자도 잘 들으세요. 이거 좀 혼돈될 수, 혼돈될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 괜히 얘기해서 혼돈되는 그냥 할 수 없다. 이거 입시 유지해서 외워라. 빗줄 쫙쫙 별표 3개. 그래서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게 맞추기 위해서 공급자들은 책무성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책무성, 그럼 뭐와 같이 강조되는 단어? 평가. 그래서 평가, 교사 평가, 학교 평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개념. 책무성의 개념 이해되셨죠? 결론은 어디에 있다고요? 결론은 요거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데, 요 두 개의 결론이 요거 이렇게. 알겠지? 선택권, 책무성, 결론, 교육의 질적 제고. 혹시 필기하시려면 이렇게 필기하시는 게 좋아요. 두 가지를 합해서 결론. 되셨죠? 근데 신자유주의가 여기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신자유주의가 정책적으로 나온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어떤 정치를 신자유주의의 관점에 있어서 교육 말고 어떤 정치를 가장 기본으로 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경제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경제 원리. 시장경제 원리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객관식을 풀어보면 박스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걸 외울 건 아니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개념 1번에 복지보다 자유를 강조한다. 이해되셨어요? 복지하고 자유가 이렇게 나타나는 개념이 그 말이에요. 이 복지라는 말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 일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써? 이거 평등. 그래서 민주주의는 수레의 두 바퀴가 자유와 평등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깨져요. 그 평등을 하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평등을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되고, 자유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이런 거. 그래서 두 개의 수레바퀴인데 그게 늘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권이 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가봤더니 안 되니까 또 다른 쪽 갔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쪽 가고 이렇게 돼요. 이번에 중요한 단어 수요자 중심.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급자는 교육에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뭐다? 책무성이다. 그 말이에요. 3번에 그래서 공립학교의 비효율적 운영. 이유는? 자, 대답 한번 여쭤볼게요. 경쟁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경쟁이 없는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경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공립학교 비효율적 운영의 근본 원인은 거기서 있어. 학교 체제 내 획일적 통제. 이것은 선택과 경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의 논리, 교육 문제에 대한 시장 경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 전부 다 시장 경제 원리에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시장 경제 원리는 수요와 공급이잖아. 그렇죠?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을 많이 해야 되고,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안 하고. 그렇죠? 공급 많이 한다고 수요가 많아지나? 그건 아니잖아. 그치? 수요가 더 먼저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고객이 원하는 것, 그래야 공급이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노동 유연성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노동? 학교로 얘기하면 노동자가 누구야? 사용자 노동자, 그럼 교사예요. 교사.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교육의 변화. 그래서 학교로 얘기하면 노동자는 교사예요. 교직원 노동조합. 누가 가입해요? 교직원. 교원도 가입하고 직원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직원이에요. 근데 노동조합이죠. 누가 가입해? 교사만 가입해요. 교감, 교장은 가입할 수 없어요. 노동자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용자예요. 그래서 교사만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사들만 가입해요. 장학사, 장학과, 교장, 교감 가입할 자격이 없어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은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면 교사들이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그 말이에요, 결국. 자본주의들은 그렇고, 교육의 방 1번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교육 선택권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위학교 자율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이유는 단위학교 자율성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으니까? 교사라고 그랬으니까 교사들에게. 그래서 학교 간의 경쟁이 들어오되, 그래서 성과급 제도, 교사들에게도 성과급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교사의 강의 평가제 이런 것도 이제 있다 그 말이죠. 이해되셨죠? 책무성 때문에. 특징해 보시면 1번의 시장경제 원리 때문에 그런데 2번에 써 있어요.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무성. 이거야 이거.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무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개인은 행위 선택에 있어서 평등한 자유를 뿐만 아니라 선택 행위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능력 지배의 사회. 사회의 발전이 자유로운 개인 능력과 행위에 따라 개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그래서 능력주의 위주의 사회다. 자유를 주면 뭐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이야? 능력. 우리 교육사회에서도 배운.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신자유주의를 들여다볼 때는 교육사회와 교육행정학 관점 갖고 들여다봐야 돼요. 교육과정도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건 정책적 관점이니까. 전부 다 아셨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지 무슨 심리적 관점 이런 거 관점이 아니에요. 100%. 그래서 공교육에 참 재밌어요.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교육의 문제라고 별표 쳐 있다. 그치? 응.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얘기해갖고 선생님 별표 쳐놨는데,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공교육이 비판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큰 비판점은 뭘까요? 경직성. 경직성이야, 경직성. 신자유주의는 자율성, 플렉시빌리티를 강조하는 건데 경직성이에요. 그래서 일반 뭘까요? 교육 자원 활용 및 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비효율성이 왜 생기느냐?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는 게 뭐 때문이냐? 거기서 있어. 관료주의. 그래서 불필요한 통제를 통한 획일성.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획일성 때문에 비효율성이 생긴다. 그 다음 이번에 또 썼네. 공교육이 학부모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해. 선택권을 제한하니까 열심히 안 해.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야. 우리 김군이 아닌 사람들은 교사 되잖아요. 더 이상 공부 안 한대요.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했나?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지금 겁나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교사하고 저놈의 새끼들 내가 가르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나 그 생각 든데 특히 영어 선생님들 내가 이런 어려운 단어 외우고 앉아서 지금 그러고 있던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가르치면서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 수업의 질이 자꾸 떨어져. 더 이상 노력을 안 해. 저도 좀 요즘 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옛날처럼 그렇게 조금 열정이 식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그냥 아무튼 요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래서 거기 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권 제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2번에 다시 한번 선택의 자유를 그래서 세 번째 현재 공립학교에 대한 비판에 강구할 수 없는 것이 학교 간의 경쟁 부재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 강의하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선생님들끼리 본의 아니게 경쟁하게 되었다고 그쵸? 그래서 장점은 기능론적 관점이에요. 자유를 주면 기능론은 장점이 생기고 갈등론은 단점이 생기지. 자유를 주면 잘하는 애들은 더 좋아지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능론에서는 자유를 주면 아싸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긍정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 거기 써져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은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도 결국 뭐예요? 사회학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자유주의는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는 거. 자, 그럼 신자유주의에서 외워야 되는 단어 정보 사회에 의해서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공급자는 책무성을 갖고 생태주의 그럼 뭐라고요? 쪼아 그래서 학생 중심. 외워야 되는 단어들 이제 명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걸 갖고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이제 암기하셔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시도 안 됐는데 끝났네. 아싸. 우리가 10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런 혜택도 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은 2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